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건 중개실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주택임대차입니다. 매매보다 임대차가 많아요. 매매만 제가 중개업을 해보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좀 사람들 많이 다니는 소위 워킹 손님이라고 하는데 좀 많이 다니는 중개사무소는 한 달에 10건 정도 하더라고요. 계약을 10건 정도 하는데 거의 7건 이상이 월세예요. 월세. 중개보수 한 20만 원 안쪽에 있는 거. 매매만 중개보수 몇백만 원 되는 거 10건씩 하면 돈 되겠죠. 몇천만 원 되니까. 사람 많이 다니는 건 월세 이런 게 많아요. 주택임대차 대부분. 매매 한 건 정도 하고 전세 한 건 정도 요 정도에다 나머지 거의 월세 이렇게 되더라고요. 주택임대차는 꼭 알아야 됩니다. 민법에서도 반드시 그래서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나오고요. 중개실무에서도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만 적용되는데 이때 주택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 용도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은 법마다 쓰는 용어가 다 다를 수 있죠. 예를 들면 주택수 계산하는 경우도 뭐 예를 들면 청약할 때 다르고 세금 낼 때 취득세 낼 때 다르고 다 달라요. 그 법마다 용어가 다를 수 있다.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은 실제 사용 용도다. 즉 오피스텔도 건축물 대장상은 업무시설입니다. 주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입니다. 세금도 양도소득세 이런 것도 전부 실질과세 원칙이니까 양도소득세도 만약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했으면 주택입니다. 다주택자에 해당된다고 오피스텔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만약 주택으로 사용했으면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무에서는 뭐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주택수에 포함 안 시키려고. 이게 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게 많이 학자들은 주장을 하더라고요. 12억짜리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 안 내잖아요. 만약에 일정 기간 뭐 보유만 하면. 그런 걸 다주택이라 하더라도 비수도권인 경우는 12억이나 집이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12억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오피스텔 10개 가지고 있어도 12억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오피스텔 10개 가지고 있어도 12억까지는 아예 양도소득세 공제해 주는 방안 뭐 이런 거 금액으로 무조건 한 1가구 1주택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자꾸 서울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냥 똘똘한 한 채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누가 대통령 되든지 저하고 나이 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뭐 나경원이도 저하고 나이 동갑이고 이명박이가 아니고 누구지? 이재명도 82학번 저하고 동갑이에요. 나이는. 지금 그 옛날 최상목도 82학번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자, 근데 지금 총리는 나이 좀 많죠. 나이 많아도 하버드대 나와가지고 그 영어로 인터뷰한 거 보고 인기가 엄청 급상승했더라고. 지지율이 엄청 높아졌어요. 영어로 하버드대 나왔으니까 영어는 잘하겠죠. 자,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됩니다. 무허가 미등기를 하더라도 최우선 면제 받아요. 옛날에는 못 받았거든요. 최소한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그 되어야만 했는데 지금은 미등기 옥탑방이라도 등기 안 돼 있어도 최우선 면제 이런 거 받을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용된다. 근데 전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안 되고요. 주된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면서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되어도 적용되고 외국인도 적용되고 미등기 전세도 적용되고 우리 흔히 동네말로 전세 이게 다 채권적 전세 전부 임대차잖아요. 따지고 보면 물건인 전세는 거의 없어요. 민법에서 물건법에서 말하는 전세권은 거의 없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민법에서 전세권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물건법이 14문제 정도 나오는데 저당권이 많이 나와요. 뭐가 시험 많이 나오겠냐고요. 실무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그럼 전세권, 저당권 중에서 뭐가 시험에 많이 나오냐고요.
전세는 내가 없다고 했잖아요. 현실적으로 없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그 전세권은 시험에 한 문제 나올까 말까예요. 물권법에서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저당권은 한 3문제 정도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저당권이나 건저당이나 그게 그거잖아요. 파생된 거잖아요. 건저당은 저도 지금 이번에 아파트 입주해도 건저당 설정 등기 대출을 받으니까 하잖아요. 건저당 안 해본 사람은 없다고. 건저당권 설정은 은행 가서 은행에 보니까 여러분들도 확인 설명서 그거 좀 배워야 되겠대. 은행 하는 걸 그냥 연필로 형광펜으로 이 자서하세요. 체크만 해줘요. 한 막 몇십 장 돼요. 그 다 자세하게 읽어보면 겁이 나서 대출 못해요. 여러분들도 확인 설명서 뭐가 중요해요? 확인 설명서 게재하고 자서를 받는 게 중요하죠. 자필로 서명 받는 게 손님들. 나중에 확인 설명 아무리 잘해줘도 들어놓고도 못 들었다 이래버리면 입증 못하면 책임져야 돼요. 개업공개사가. 자서를 받아요. 손님들 자서 자필로 서명을 받아놓으면 그게 확인 설명을 듣고 확인 설명서 수령하고 보증관계 증서를 수령했습니다 해놓고 사인했기 때문에 나중에 못 들었다 소리 해도 그때 다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리고 이게 들었다고 사인하셨잖아요. 이러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증거가 중요해요. 그 결론은 모든 거는 시험에 공인중개사 시험은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요. 그 전세권은 현실적으로 거의 안 일어나고 있다. 법인은 원래 적용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경기도시개발공사, 서울 SH, 서울도시개발공사 이런 지방공사 또는 중소기업은 적용이 된다. 중소기업 직원이 거주하기 위한 경우 대항력 인정된다. 자, 미적용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경우 적용 안 된다. 제가 옛날 중개업할 때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일시사용 임대차 이행각서 이렇게가 3개월 적었어요. 3개월 임대차 기간을. 주 오산시 골동의 중국 동포들 대상으로 무보정 월세예요. 보증금 없이 월세만 40만 원이에요. 그리고 예치금이라고 해서 40만 원 미리 내요. 그럼 80만 원 내고 그 다음에 중개보수 12만 원 해가지고 92만 원 입금시키면 바로 오늘 들어오거나 최소한 일주일 안에 들어와요. 왜냐면 중국에서 와가지고 쓸 데도 없으니까 바로 들어온다고요. 그래가지고 계약서에 어떻게 적냐면 3개월 적고 3개월 안에 만약에 3개월 동안 월세도 안 내고 안 나가면 주인이 짐을 싹 치워버리고 다른 데 세를 놓더라도 하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거 적어놔요. 그런 거 적었는데 그 특약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짐 싹 치워버린다. 세 안 내면 월세 안 내면 짐 싹 치워버리고 다른 데 세 놓더라도 하등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특약은 효력이 있냐고 없냐고요? 효력? 없습니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우리나라는 자력구제가 인정되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월세 안 내면 명도 소송을 해가지고 집행관을 통해서 강제 집행해야 돼. 법적으로는. 그냥 끌어내면 안 된다고요. 너 돈 안 주면 뺨 10대 때리기로 한다. 반 죽여버려도 된다. 이런 거 계약서 적어도 효력 없죠. 자력구제는 인정 안 돼요. 법인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일시사용 임대차가 대표적인 게 모텔, 호텔에 숙박하는 게 그게 일시사용 임대차예요. 모텔에 숙박하는 계약 그것도 임대차 계약이라고. 문서로 안 적었을 뿐이지. 근데 문서로 적으라던데 옛날 호텔 같은 데 가면 뭐 이게 숙박부 적으라고 했죠. 요즘은 적는지 안 적는지 모르겠네. 요즘 안 적어요. 대실 이런 건 안 적지만 장기 숙박하면 안 적어요. 그래요? 아니, 제가 옛날에 갈 때는 뭐 적으라고 하면 막 하여튼 옛날엔 적으라고 했었어요. 숙박에. 그게 이게 일시사용 임대차입니다. 숙박 계약하는 거 모텔에. 그런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아요. 모텔에 숙박해놓고 나 최단기 존속기간 2년 무조건 여기서 못 나오고 버티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일시사용 임대차입니다. 모텔에 숙박하는 거 이런 게. 자, 임대차 존속기간 463 최단기 존속기간 2년입니다. 2년. 옛날에는 이게 1년이었죠. 지금은 2년이고요. 2+2 해가지고 지금은 4년까지도
최대한 살 수 있죠. 이게 최근에 뭐 야당에서 민주당에서는 이걸 10년까지인가 뭐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된 적이 있어요. 그게 통과는 안 되고 논의가 됐는데 뭐 국민 비판이 많아가지고 아예 논의 자체를 뭐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2년입니다. 2년 동안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계약해놓고도 세입자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짧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저도 1년 계약해놓고 4년 산 적이 있어요. 옛날에 한 25년 전인가 30년 가까이 전에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1년 계약했어요. 그 주인이 1년 됐으니까 나가라 하더라고요. 1년 계약하는 대신에 싸게 있었거든요. 싸게, 다른 데보다 시세보다. 시세보다 싸면 이제 세입자 잘 안 나가요. 비싸면 잘 나간다고. 어차피 다른 데 가면 더 싼 거 얻으니까. 그 문제가 세입자 인정사정 봐줘가지고 싸게 드리니까 나중에 안 나갈라 하더라고. 그게 골아프더라고. 내보내기가 힘들어요. 저는 1년 계약해놓고 이제 4년 가까이 살았는데 1년 만에 나가라고 하길래 제가 법 모르는 척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던데 2년은 살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러니까 지도 알아보니까 그게 맞거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되니까 이제 2년 됐으니까 나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알아는 볼게요 이렇게 해서, 알아는 볼게요 이런 말투가, 알아는 볼게요 이 말은 알아보고 없으면 안 나간다는 게 은연중에 포함됐잖아요. 알아는 볼게요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알아본다 해놓고 석 달 지났는데 아직도 안 나고 뭐하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됐는데요 이러니까 너 같은 인간 처음 봤다 태어나서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거의 제가 아파트 입주하는 거 딱 맞춰가지고 그날 나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증금을 옛날에는 일요일날 이사 많이 했어요. 요즘은 일요일날 안 하고 평일날 하죠. 일요일날 이사하는데 보증금을 안 찾아놨다. 내일 은행에 찾아줄 테니까 먼저 나가라 이러는데, 제가 그럼 지금부터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삿짐 다 풀어버렸어요. 쐈던 이삿짐 차 실었던 거. 그거는 뭔데 또 하더라고.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오세요 해가지고 물어보고 오니까 그럼 돈 내줄 테니까 나가라 하더라고요. 그럼 다시 이삿짐 부르니까 30만 원 더 달라더라고. 이것까지 30만 원 더 주면 나가겠다니까 더 받기는 받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 같은 인간 죽을 때까지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 뒤로 못 만났어요. 그 세입자 독한 사람 만나도 피곤하고 주인 독한 사람 만나도 피곤해요. 그 제 같은 경우 뭐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너무 막 까다롭게 해가지고 저도 열받아가지고 그냥 법대로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주인 보고 내가 소송하라 해서 그냥 못 나가겠다. 소송하라 하니까 판사가 젊은 놈이 너무 심하네. 웬만하면 나가지 이러더라고. 예, 나가겠습니다. 안 그래도 나가야 돼. 이제 입주하는 날짜 맞춰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사는 항상 조정을 지키더라고. 그 사람 막 주인한테 이때까지 참았으니까 내가 이사 가는 날 딱 맞춰가지고 그날 간다니까, 이때까지 참았으니까 아마 좀 그 맞춰가지고 그냥 하시죠 이렇게 하니까 판사가 말하면 웬만하면 듣거든요. 조정 화해를 시키면. 그래가 딱 이사하는 날 맞춰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입주하는 날 맞춰가지고. 최단기 2년이다. 양면적 강행 규정이 아니라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세입자는 1년 해놓고도 2년 산다 할 수 있고, 근데 주인은 또 1년 계약했으면 1년 만에 나간다고 하면 돈 내줘야 되죠. 그 주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2년 동안은 그냥 2년 계약하는 게 낫다고. 2년 계약해놓고 주인이 2년 계약했는데 세입자가 1년 만에 나간다고 하면 주인은 남은 1년간 월세를 받을 수 있죠. 근데 1년 계약했으면 그냥 돈 내줘야 된다고요. 주인 입장이냐 세입자 입장이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 돈 안 내주면 계속 버티고 있어도 돼요. 계약기간 정해도 돈 받을 때까지는 동시행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현업에서 보면 매매 중개보다 임대차 중개가 더 어려워요. 이사 날짜를 맞춰야 되고 또 다른 데 방을 얻어야 그건 이사 간 날이 서로 맞아야 되잖아요. 매매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매매는 뭐 지금 당장 그거 날짜 그렇게 안 중요하더라고 해보니까. 자, 법정갱신, 법률의 규정, 줄임말이 법정이에요. 법률의 규정, 줄임말이 법정이다. 법정갱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자동연장, 묵시적 갱신, 법정갱신 같은 말입니다.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이 없는 경우,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 4개월 사이에 주인이 아무 말 없으면 자동 연장됩니다. 세입자가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없는 경우도 자동 연장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판례가 대부분, 작년에 민법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민법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한 달 전에 아무 말 없다가 계약기간 한 달 전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주인은 한 달 후 만기 끝나면 돈 내줘야 된다. 세입자가 나간다고 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돈 내주면 된다. 답은
세입자가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됐잖아요. 2달 전까지 아무 말이 없어서. 자동 연장된 상태에서 해지 통과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작년 민법 시험에 나왔다고 이게 기출문제. 그래서 한 달 전에 나간다 했으면 나간다고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돈 내주면 된다. 이게 민법 답이었어요. 세입자가 2달 전까지 아무 말 안 해도 자동 연장되고요. 자동 연장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고요. 다만 존속기간은 2년이다. 자동 연장되면. 상가는 자동 연장되면 1년입니다.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 법정 갱신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냥 동네 말로 하면 자동 연장, 이게 좀 쉽잖아요.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 법정 갱신 인정되지 않는다. 요거는 지금 현재 꼭 연체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 한 번이라도 연체한 경력이 있으면, 전과가 있으면 묵시적 갱신 인정 안 된다고요. 이미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월세 제때 안 냈기 때문에. 2번 이상, 2번이 아니라 2기의 차임액이니까 100만,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면 총 합계 200만 원이 연체된 적이 있었다면 법정갱신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터 34번인가요? 번호가 30번에 있네요. 30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암기 프린트 30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2기의 차임액 연체가 4번이 있고요. 3기의 차임액 연체가 3번이 따로 구분되어 있죠. 30번에 맨 밑에 그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 3번 주택임대차 법정갱신 미적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법정갱신 됐을 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가 가능한데 3개월 지나야 효력 발생한다. 이게 민법 시험에 작년에 나왔다고요. 한 달 전에 나간다고 하면, 한 달 전에 말하면 한 달 후 만기 끝났을 때 돈 내주는 게 아니라 말한 날로부터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됐기 때문에, 자동 연장됐기 때문에 말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돈 내주면 된다.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석 달 월세 까고 지금 내주세요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석 달 후에 돈 받으러 나가고 나서 받으러 오는 사이에 대항력은 상실된 상태에서 안 내주면 골 아프잖아요. 자,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464페이지 464 35회 때 나왔네. 작년에. 이게 없다가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신설된 내용이죠.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한테 유리해요? 주인한테 유리해요? 지금 현재 누구한테 유리한 거냐고. 세입자, 주인. 대부분 99% 물어보면 세입자가 유리하다고 답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법을 떠나서 지금도 임대차 관계에서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뭐 분쟁이 생기면 제가 볼 때는 주인이, 법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다 보면 주인이 유리한 것 같아요. 주인이 유리하니까 자꾸 세입자한테, 세입자가 피해 안 입도록 법을 만들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5% 올려달라는 거 정감 청구권이잖아요. 올려달라고 해서 무조건 법적으로 올려줄 의무가 없고, 깎아달란다고 무조건 법적으로 깎아줄 의무는 없어요. 청구권이에요.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한다고 해서 5% 올려달라고 해서 무조건 올려줘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보면 주인이 5% 올려달라면 1년에 5% 올려달라면 거의 100% 올려줘요. 근데 세입자가 깎아달라고 하면 거의 100% 안 깎아줘요. 그 주인이 유리하다고. 왜냐면 주인은 보증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올려주면 보증금에서 월세 다 공제하고 내줘버린다고. 까고 나중에. 그러면 세입자가 더, 만약에 안 올려줬으면 소송해가지고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소송비 들여가지고, 변호사비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소송 못하니까 그냥 그 변호사 비용 들 거 그냥 차라리 올려준다고 5%. 근데 깎아달라고 하면 주인이 안 깎아주는데 세입자가 깎으려면 소송해야 되잖아요. 또 소송비 들여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전체 임대차 관계에서는 주인이 덜이에요. 주인이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이거 다 안 고치면 원상복구 안 하면 돈 안 내준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심지어 오피스텔 같은데 700만 원 원상복구 비용을 받은 것도 뉴스에 나왔더라고. 주인이 방 한 개인데, 방 한 개 빼는데 뭐가 700만 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에 LH 임대아파트에 사는데 인테리어를 제가 한 600만 원을 쳤어요. 임대아파트인데 그 원상복구하게 돼 있더라고. LH 임대아파트 살다가 나가니까 원상복구 비용 100만 원 빼놓고 나머지는 다 내주거든요. 나간다고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LH는. 근데 저보고는 너무 인테리어를 많이 해놔서 150만 원 예치하라더라고. 원상복구 비용이 150만 원 들 수도 있다고. 예치하라는 게 아니라 150만 원 떼고 내주겠다 하더라고요. 그 전체 보증금에서. 뭐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원상복구 비용 40몇만 원 들어갔다고 그거 빼고 다시 돌려주더라고. 100만 원 넘게. 600만 원 넘게 인테리어에서 엄청 뭐 많이 했다고요. 그래도 5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원룸 하나, 그 오피스텔 하나에 700만 원 원상복구 비용을 받은 경우도 있더라고. 그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주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뭐 영수증 들어갔다고 영수증 제시하니까 영수증이야 가짜로 그 업체하고 짜고 좀 비싸게 해달라면 해주잖아요, 솔직히. 그 세입자가 불리하다는 이야기의 결론은 돈 받아내려면 세입자는 원상복구 비용도 좀 많이 내야 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자, 그래서 이제 계약갱신요구권 이게 생겼는데요.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게 없는 게 낫겠죠. 2년마다 자꾸 바뀌어야 개업공개사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4년 살고 안 나가고 있으면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모든 게 세입자 입장이냐 주인 입장이냐 개업공개사 입장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약갱신요구권은 여기 내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 사이에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라고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세입자는 요 사이 4개월 동안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 사이에 주인이 아무 말 안 하는데 세입자가 먼저 2년 더 살겠다고 말하는 게 유리합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유리합니까? 세입자 입장에서 가만히 있는 게 좋죠. 네. 가만히 있으면 자동 연장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나가면 됩니다. 근데 세입자들이 문의 많이 와요. 주인이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있어도 됩니까? 계약서 새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묻던데 계약서를 새로 쓰면 그걸 새로운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어요. 해석상. 새로운 계약으로 돼버리면 또 2년 더 살아야 되고 만약에 중간에 나간다고 하면 월세 다 내야 돼요. 새로운 계약이 됐다면. 새로운 계약이냐 갱신된 계약이냐 갱신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계약이냐 이거는 문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2년 연장계약서를 써줄 때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임대차임 이런 걸 적어두는 게 좋아요. 특약으로. 안 그러면 또 새로운 계약이면 2년 지나고 나서 또 2년 더 연장하겠다고 세입자가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럼 주인은 또 세입자한테 막 항의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연장계약 했는데 여러분들 현업에 나가면 꼭 그 연장해주는 계약서를 써주고 막 5만 원 10만 원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때는 갱신요구, 세입자의 갱신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임대차이다. 이 계약은 그걸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어요. 자, 2년 더 살겠다고 하는데 주인이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여기 나와 있네요.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적이 과거에 있는 경우, 이 거짓 부정한 망으로 임대차 한 경우, 이런 경우는 뭐 상가하고 똑같은데요. 우리 암기 프린터는 54번에 있나요? 이게 몇 번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54번에 있네요. 54번에 8번까지 있죠. 8번까지 있는데 여기는 지금 9번이에요. 그 하나 더 상가하고 차이 나는 게 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이 상가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주택은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그 다음에 상가는 주인이 직접 장사해야 되니까 세입자 나가라 소리 못해요. 상가는. 근데 주택은 주인이 살아야 되니까 더 이상 연장 못 해주겠다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주인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 좀비속 그런 게 있더라고.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살아야 된다, 나가라. 부모님 살아야 된다, 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요. 근데 최근 대법원 판례는 그러면 누가 입증해야 되냐, 이게 주인이 직접 살아야 된다는 거는 주인이 입증해야 된다는 게 판례예요. 그건 주인이 살아야 된다, 나가라 한다고 해서 세입자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상당한 방법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 주인 직접 살겠다는 걸. 얼마 전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고. 그 주인이 대구에서 선생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선생이에요.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 처음에는 부모님이 살아야 되니까 나가라 하니까 세입자가 부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언제부터 살 건데요? 꼬치꼬치 물으니까
내가 너한테 그런 것까지 왜 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계약 만약에 주인 부모님 산다 해놓고 안 살면 손해배상 청구하려고요. 그 주인 성은 왜 알아야 되냐? 아버지하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성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엄마 성을 따라도 되죠. 모계성을 따라도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무조건 부계성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 딸은 딸성을 따랐어요. 손주가 있는데 손주가. 저는 더 이뻐요. 저하고 성이 똑같으니까 손주. 외손주인데도 성이 저하고 똑같아요. 가능해요. 제가 딸한테 시댁에서 뭐라고 안 하더냐 물으니까 그 뭔 상관 있어요. 내가 낳는데 이러면서 요즘 젊은 사람은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니까 더 이상 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직계 좀비 속인데 배우자가 살아야 되니까 나가라 이런 소리는 못 합니다. 만약에 주인이 산다 해놓고 안 살면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3개월분 환산월차임, 그 다음에 기존 세입자가 내던 월세하고 새로운 세입자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기존에 1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에 살고 있었는데 시세가 올라가니까 나가라, 주인 살아야 되니까 나가라 거짓말 시키고 200만 원에 세를 놨으면 차익이 100만 원이잖아요. 그 차익 2년분이 곱하기 24, 2,400만 원.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무슨 장관인가 그 이사비 2천만 원 주고 합의했다, 어왕에 들어갔다 이런 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세입자가 못 나가겠다 버팅이니까 2천만 원 이사비 줄 테니까 나가라 이렇게 합의를 했다면 그거는 나가야 되는데요.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2년 후에는 절대로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지 않고 2년만 지나면 무조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쓴 계약은 효력이 없대요. 강행법규 위반으로 계약갱신 요건을 배제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처음부터 그리 했다면, 근데 처음부터 그리 한 게 아니라 2년이 만기가 될 무렵에 주인하고 합의해가지고 이사비 2천만 원 주고 나가기로 했다면 그건 나가야 된다고요. 처음부터 아예 무조건 2년만 살고 나가겠다고 한 거는 효력이 없고요. 판례가. 그 다음에 실제 손해 입은 액 중 큰 금액입니다. 세 가지 중에서. 그러면 지금 월세 100만 원인데 기존 세입자 내보내고 주인이 살아야 된다고 거짓말 시키고 다른 데 세를 놓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시세가 떨어져가지고 더 못 받았어요. 그대로 1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손해배상 해야 하네요? 그것도 해야 된다고. 그게 3개월간 환산월차임에 300만 원. 그럼 차이 나는 거 2,400만 원. 실제 손해입은 액은 입증을 해야 되겠죠? 이사 비용만 해도 이사차마 불러도 최소한 100만 원, 150만 원은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이사해 보니까. 그 150만 원 뿐만 아니라 이사하면 뭐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자, 갱신 요구는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제가 가만히 있는 게 좋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아까 이게 한 달 전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3개월 후에 돈 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주인이 만약에 한 달 전에, 만기 한 달 전에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세입자는 한 달 후에 나가야 된다, 석 달 후에 나가야 된다, 2년 더 살 수 있다, 4년 더 살 수 있다. 원칙적으로 답이 뭐냐고요. 만기 한 달 전에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4년 더 살 수 있어요. 2년은 자동 연장돼서 살 수 있잖아요. 2년 더 살았는데 그러면 2년제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제 나가라, 2년 묵시적 갱신된 거 끝났으니까 나가라 하면 아니요, 계약갱신 요건을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는데 그거 아직 행사 안 했거든요. 지금 행사할 건데요 하면 또 2년 더 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특이하게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임대차임 한번 썼다는 걸 적어놔야 된다고. 그러면 행사 못 하잖아요. 상가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데 주택은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다고요. 주택도 처음부터 6년 계약 체결해도 돼요. 그거 안 된다는 법은 없죠. 최단기는 2년인데 최장기는 기간이 없다고요. 영구무한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어요.
제가 단국대학교 주 강의하는데 천안 캠퍼스 그 앞에 보면 호수가 있어요. 한국농어촌공사하고 그 호수를 100년간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더라고. 100년간. 가능해요. 100년도. 임차인이 그 단국대학교에 자기 것처럼 그 앞에 호수가 있는데 그 100년간 임대차 계약 체결했기 때문에 임차인 동의 없이는 뭐 임의로 뭐 거기다 설치하기도 힘든가 봐요. 200년 계약 체결했대요. 임대차 계약. 200년까지는 없겠지만 뭐 10년 계약 체결해도 현실적으로 계약 갱신 요건은 한 번은 행사할 수 있다고. 2년 더 연장을 할 수 있다고요.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더라도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고 차인과 보증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 정한. 법정 한도가 올리는 거는 5%밖에 안 되고 깎는 거는 한도가 없죠. 올리는 거는 한 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는 못 올리죠. 임차인은 갱신, 이게 지금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주택임대차 옛날에는 3법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2법이라고 해요. 이거 계약갱신요구권,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 전월세 상한제가 되겠는데요. 이게 묵시적 갱신돼서는 해지하면 언제든지 해지하면 3개월 후에 돈 내줘야 되는데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더라도 세입자는 나간다고 하면 3개월 후에 돈 내줘야 된다. 이걸 지금 여야 국회에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가 2년 더 연장한다 해놓고 변해가지고 또 주변에 더 싼 거 신규 분양하면 싸잖아요. 전세가 싸니까 또 나간다고 하면 3개월 후에 돈 내주는 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자동 연장된 거야. 3개월 후에 돈 내주는 거 맞는데 세입자가 2년 더 산다고 했으면 그건 2년 더 살아야 된다. 그건 미리 나가려면 2년분 월세 내야 된다.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는 주택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대항력이라는 것은 물권적 효력입니다.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물권은 대세권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항력이 있으면 제3자에게도 누구에게나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바뀐 주인이, 옛날에는 민법에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런 명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매인 경우 집을 사고 팔았으면 새 주인이 와가지고 세입자 보고 나가라,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러면 나가야 됐어요. 옛날에는. 근데 대항력이 있으면 지금은 계약기간 2년 했으면 중간에 주인이 바뀌어도 못 나가겠다, 나 2년 살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이에요. 제3자에게도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이라고요. 그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법조문에는 인도라고 돼 있고요. 이걸 현실적으로 그냥 쉽게 이사라고 했고요. 경매에서는 이걸 점유라고 하더라고요.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즉 살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사를 해야 되고요. 그 이론적으로는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사했다는 것은 입증하기가, 문서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문서로 점유하고 있는지는 문서로 입증하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전입신고는 중요해요. 이 두 가지를 갖춘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고요.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래서 새 주인이 나가라 소리 못한다고, 계약기간 남아있으면. 경매에서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합니다. 단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떠안아야 된다. 대항력이 있으면 경매로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낙찰받은 사람이 그 사람 보증금 내줘야 된다고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2년 계약했는데 1년 만에 경매 넘어갔으면 대항력이 있으면 그 세입자는 1년 더 살 수 있고요. 1년 더 살고 내보내려면 보증금 내줘야 된다고, 낙찰받은 사람이. 그 경매에서 대항력은 인도받고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최선순위 담보물건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게 판례의 대부분 판례. 선순위 담보물건에게는 임차권이 대항할 수 없다고, 경매에서. 그 대항하려면은 세입자가 최선순위여야 경매에서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은행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으면 대출할 때 방공제라 하더라고. 방공제라고 들어봤어요?
인터넷에 쳐봐요. 방공제, 대출 방공제 한번 쳐봐요. 지금 방공제, 방 한 칸 최우선 면제 받을 만큼 다 공제한다고. 그리고 세입자가 선순위 세입자가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안 해주죠. 거의 안 해줘요. 제1금융권인 경우에는. 자, 우선 면제를 받으려면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습니다. 우선 면제는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는 거고요. 최우선 면제는 최고 먼저 받는데 그 대신에 전액을 먼저 받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일정 금액만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안 나와요. 방공제라고. 읽어봐요. 이거 나중에 쉬는 시간이라도 읽어봐요. 그 방공제라는 거는 이거예요. 그 서울에서 방이 여러 개면 한 개당 5,500씩 뺀다고. 방이 4개면 극단적으로 방이 4개면 방 4개를 세입자를 각각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제가 입주를 해보니까 아파트인 경우 방이 여러 개인데 그냥 방공제 하나만 하더라고. 하나만. 그 극단적으로는 방이 3개면 세 군데 다 딴 사람한테 세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간 데는 과밀역제권이면은 4,800. 저는 과밀역제권 이게 아니라서 인천이라도 이게 금단, 송도, 청라 이런 데는 과밀역제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800 방공제 하더라고. 2,800만 원. 대출해 줄 금액에서 2,800 뺀다고 그만큼 대출 안 해준다고. 이게 나중에 최우선 면제 해가 버리면 선순위가 돼버리다네. 은행보다도. 그러니까 방 숫자. 그래서 은행 가서 대출 받을 때 방이 몇 개입니까 물어보는데 방 여러 개. 거짓말 치라. 옛날에 속여가지고 한 개 더 많은 걸로 말했거든. 대출 많이 받으려고. 대출 더 안 해주더라고요. 방 많다고 하면. 방 공제를 해버리니까. 자, 서울은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5,500 나누기 3입니다. 나누기 3. 나누기 3. 과밀역제권역은 1억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 해가지고 100만 원 단위로 절하. 뒤에 끝다리를 잘랐어요. 절상이 아니고 절하. 100만 단위로 절하한 겁니다. 나누기 3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광역시는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2,800만 원. 2,000은 광역시는 아니지만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죠. 그 2,000이 광역시하고 집값이 비슷하다고. 저 대구 광역시나 이런 데, 울산 이런 데 하고 집값이. 평택 2,000도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기타 지역은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그럼 만약 2,000에서 보증금이 9,000만 원이면 최우선 면제 한 푼도 못 받죠. 8,500이면 2,800, 2,800이라도 2,800, 보증금이 2,000이면 최우선 면제금은 2,000만 받겠죠. 보증금 내놓은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예요. 만약 월세만 있고 보증금 한 푼도 없으면 최우선 면제 한 푼도 못 받는다고요. 요 숫자도 뭐 암기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암기 프린트 29번 있나요? 29번에 있네요. 암기 프린트 29번. 있죠, 요 숫자. 최우선 면제는 주택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받는다. 예를 들면 다가구 주택인데 방이 10개가 있습니다. 방이 10개가 있는데 극단적으로 서울에서 방 10개인데 5억 5천에 경매에 낙찰됐다면 방 10개 5,500씩 최우선 면제 다 해주고 나면 남는 돈 하나도 없죠. 그럼 2분의 1만 떼준다고요. 5억 5천이면 얼마 해야 되나? 2억 7,500만 원만 떼준다고. 그것만. 그래서 항상 최우선 면제는 5,500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2분의 1을 초과하면, 낙찰가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시행일 전 담보물권 취득자에게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만약에 옛날에 근저당 설정 등기가 돼 있다면 그 당시 최우선 면제를 적용한다. 그래서 지금 2,000에서 8,500만 원 들어가더라도 한 푼도 최우선 면제 못 받을 수도 있다. 근저당 설정 등기가 예를 들면 10년 전에 되어 있다면 그 근저당 설정 등기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보를,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 제보를 판단해야 된다. 주택임대차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 이런 각종 위원회 저도 참여를 해봤는데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요. 사실은 이게 위원들이 막 강력하게 정부 정책에 반해서 반대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자,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475페이지인데요. 임대차가 계약기간이 끝나도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명령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 등기법에서 등기라는 것은 누가 가서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같이 가야 돼요. 민법에서 매도인, 매수인이, 등기법에서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이렇게 한다고요?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죠.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고요.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걸 같이 가야 되는데 원래는. 근데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게 명령이 재판 절차거든요. 재판상 등기이니까 임차인 혼자 가서 등기해도 돼요. 임대인 동의 없이, 주인 동의 없이. 주인 동의 받으려고 하면 돈도 안 내주는 사람이 등기해달라면 안 해주겠죠. 그래서 명령에 의한 등기는 그 대신에 반드시 명령에 의한 등기는 계약기간이 끝나야 돼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등기하려면 그건 반드시 합의가 돼야 된다고.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합의에 의한 등기, 민법 621조 그걸 임차권 설정 등기라고 그래요. 임차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는 합의가 돼야 되고요. 임대인, 임차인 합의가 돼야 되고요. 명령에 의한 등기는 재판상 등기니까 임차인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그 대신에 명령에 의한 등기는 계약기간이 끝나야 됩니다. 요거는 중간에 민법 621조는 계약기간 끝나도 합의만 되면 언제든지 등기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거의 안 하죠. 왜냐하면 확정일자 받으면 등기한 거나 거의 똑같잖아요. 배당받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임차권 등기도 거의 안 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고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자, 등기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 의한 등기를 했다면. 상가도 마찬가지고요.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이미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등기를 하게 되면 존속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 입주는 해야 되는데 주인이 보증금은 안 내줘요. 그러면 그냥 방 빼는 순간, 점유를 이전하는 순간 대항력이 상실되죠. 그러니까 등기해놓고 이사가면 계속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법 621조에 의한 등기를 해도 역시 대항력 인정됩니다. 합의에 의한 등기. 합의에 의한 등기든 명령에 의한 등기든 등기 효력은 똑같다고요. 그 다음에 이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집에 새로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 못 받는다. 방 한 칸에 2명에게 최우선 면제는 못 해주잖아요. 이미 여기 임차인이 있다고 등기되어 있는데 그걸 알고도 들어왔다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법명은 있죠. 이미 임차권 등기되어 있는 집에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 못 받는다고요.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최우선 면제 받으니까 똑같은 방 한 칸에 2명에게 최우선 면제 해줄 수는 없잖아요. 자, 6번은 뭐냐면 임차권 보증 계약기간 끝나도 돈을 안 돌려줘가지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있어 등기를 해놨는데 또 주인한테 보증금 돌려달라니까 동시행하자.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해서 너 등기 말소해주면 그때 보증금 내줄게. 근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동시행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먼저 하게 되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판례는 그건 동시행이 아니라 돈부터 돌려주고 말소해달라야 된다. 선의행 의무가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한번 전가가 있잖아요. 돈 안 돌려줘가지고 등기해놨는데 또 돈 돌려주면 말소해 줄게 이렇게 해놓고 말소만 해주면 또 대항력은 상실되잖아요. 그 돈 안 돌려주면 세입자가 피해를 입으니까 판례가 동시행이 아니라 주인이 먼저 돈부터 돌려주고 말소해달라고 해야 된다. 사실혼하고 법률혼하고 차이점은 혼인신고하고 안 하고만 차이가 있죠. 477.
주택 임차권 승계입니다. 승계라는 건 상속. 사실혼은 상속돼야 안 돼요. 우리 민법에서. 사실혼이 보호되는 것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오직 주택임대차보호법밖에 안 됩니다. 민법에서 사실혼 상속 안 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배우자 특례가 있었죠. 배우자 앞으로 등기하는 것은 특례가 인정돼가지고 처벌 안 하고 유효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혼은 처벌됩니다. 사실혼에 대한 명의신탁은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주택만 사실혼이 보호됩니다. 근데 각종 연금,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이런 거는 사실혼한테도 지급됩니다. 사실혼은 돌싱은 사실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돌싱은 사실혼은 할 수 있다고. 다른 사람하고 지금 사실혼 할 수 있다고. 사실혼 살고 살림하고 있고 혼인의사가 있으면 사실혼이 될 수 있다고요. 근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사실혼이 안 된다고. 그 뉴스에는 언론 신격호 회장 서미경 씨하고 뭐 사실혼 관계에 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던데요. 그건 사실혼이 아니라 불륜이죠. 사실혼은 배우자가 없어야 돼요. 그분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니까 사실혼이 아니라고. 지금 최태원 SK 회장도 아직 배우자가 호적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만나는 거는 그건 사실혼이 아니고 불륜이에요. 법적으로만 따지면. 근데 아무도 그 불륜이라고 생각 안 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꾸 언론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최태원 회장이 그러더라고. 우리 그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은 전혀 돈은 밝히지 않는 사람이다. 돈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오직 아름다운 마음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남자들은 단순한 편이죠. 비교적. 그 뭐 돈을 밝힌지 안 밝힌지 그거는 나무 마음에 안 들어가 본 이상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결론은 자 사실혼이 임차인이 있고요. 임차인이 있고 그 임차인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뭐 임차인이 남자라고 보고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만 오직 살다가 사실혼이라는 거는 쉽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실혼 이거는 사실혼이 아니고 불륜이라고 했어요. 아까 배우자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실혼이 뭐냐면 그냥 혼인신고 안 한 상태에서 신혼여행 가다가 죽으면 이런 거 사실혼이에요. 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된다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혼인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배우자 있는 사람이 오직 당신만을 사랑한다 이러면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그분 정리하고 오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즉 이혼하고 오라는 이야기, 호적 정리하고 오라는 이야기예요. 그 정리 안 된 상태에서는 하나도 보험 못 받아요. 만약에 죽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근데 주택만 적용을 해줍니다. 보호해줍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왜? 의식주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상가는 보호 안 돼요. 상가 임대차에서는 보호 안 된다고. 사실혼이. 상가는 없어도 먹고 사는데 죽진 않아요. 근데 주택은 없어서 당장 나가라고 하면 이거 우리가 얼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 의식주는 해결해야 되니까 둘이만 살다가 사망하면 사실혼 관계가 100% 상속을 받습니다. 승계가 됩니다. 그런데 2촌 이내의 친족이 있는, 2촌 이내의 상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2촌 이내의 상속이. (2촌) 이내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조카는 몇 촌이에요? 조카. 요즘은 돈은 많은데 연예인들 보면 결혼 안 해가지고 자식은 없는 상속인이 2촌 이내 1촌이잖아요. 자식은. 조카는 몇 촌이에요? 조카. 그 여동생 애나 아니면 남동생 애나 이런 사람이 3촌권 다 내 재산이다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몇 촌이냐고요? 3촌도 3촌이고 조카도 3촌이에요. 촌수로 따지면. 큰아버지도 3촌이고 작은아버지 보고 보통 3촌이라고 하던데 큰아버지도 3촌이라고 촌수로는. 큰아버지는 4촌이고 작은아버지는 3촌이고 그게 아니고 똑같이 3촌이라고 촌수로는. 그 2촌 이내의 상속인입니다. 2촌. 2촌이면 형제간이 2촌이죠. 1촌도 포함이고요. 그 이게 만약에 이 임차인의 남자의 노부모, 부모님이 있으면 부모님 1촌이에요. 그 살림을 한 집에서 같이 하고 있으면
가정공동생활을 하면 만약 이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만 상속이 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한 푼도 못 받아갑니다. 그런데 노부모는 요양원에 모시고 있고 둘이만 살다가 사망하면 이 상속인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생깁니다. 2분의 1씩. 그래서 고려대학교 김형배 명예교수께서는 민법 전공하신 분인데 이게 신랄하게 책에서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 노부모 모시면 한 푼도 상속 안 해주고 같이 집에서 요양원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2분의 1 상속해 준다고 하면 누가 노부모를 모시려고 할 것인가? 법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사람 그 교수님이 낸 시험에서는 그렇게 제가 판례어 하면 이런 거 저것도만 빵점 주더라고. 그 내가 수강을 했는데 어디 금방지게 내 말은 안 듣고 판사들 그 내가 가르친 애들 말하는 것만 또 적어놓고 내 건 하나도 안 적었네 빵점. 그렇더라고 대학 시험 대학원 시험은.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교수님 말하면 안 되죠. 무조건 판례죠. 교수님들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판사들을 우습게 봐요. 지금 내가 다 가르치고 판사 시켜놨는데 걔들 말은 듣고 왜 내 말은 안 적었냐 이러면서. 논문도 마찬가지고 논문도 그렇죠. 통과 안 되고 몇 번 고생했어요. 판사들 이야기 했다고 내 이야기는 하나도 안 써놨네 이러더라고. 이제 존경하는 교수님 견해에 의하면 이렇게 해놓으니까 바로 통과하더라고. 자 어쨌든 사실혼 단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뭐냐면 남편 죽었는데 2년 계약해놓고 1년 만에 죽었으면 1년 더 살 수 있다고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가. 그런데 도저히 꿈에 맨날 남편 나타나서 무서워서 도저히 못 살겠다. 주인한테 한 달 안에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면 돈 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한 경우 나 승계 안 받겠다 하면 보증금 내줘야 된다고 한 달 안에 이야기하면. 자 정감 청구인데 정액은 5%를 초과할 수 없고요. 1년 한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는 또 못 올립니다. 그리고 조례로 5%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고요. 깎는 거는 상관성 없다고 했죠. 월차임 전환율인데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면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 나전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나전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표준계약서인데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에 정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고요. 단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경우는 제외되고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요청 가능한데 이해관계인은 가능한데 이해관계인도 인적상 요청은 불가능하고요. 임대인, 임차인, 계약 당사자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사이버대학교 학생이 저한테 메일 보냈더라고. 뭐 학생회에서 어디 무슨 MT 가는데 협의 내라고 이런 게 문자 왔는데 내 개인정보 어떻게 알았는지 은별을 쳐야 된다. 저한테 메일 왔더라고요. 보통 우리 같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거 학교에서 단체 문자 보냈다고 그것까지도 문제 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자 오늘 한 내용이 시험에 반드시 나온 거는 조금 전에 했던 주택임대차 이거는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민법에서도 반드시 나와요. 주택임대차는.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민법에 반드시 나와요. 중개실무에도 나올 확률 80%예요. 오늘 중요한 게 그래서 주택임대차 부동산 실명법 두 개가 중요합니다. 나머지 확인설명서 서식이 4가지 서식이 있는데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위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인데 그 4개 서식 공통점 어디에 기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게 시험에 출제됩니다. 오늘 문제를 보시면 알 수 있겠죠. 다음 주 걸 여기 안 적어놨는데 여기 있는데 지금 안 나오네. 다음 주께. 다음 주에 할 내용이 상가임대차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다음 주에 하는 게 3문제는 나와요. 상가임대차 한 문제, 경공매 한 문제, 매수 신청들이 한 문제에서 3문제는 출제된다고. 이번 주보다 외래 더 중요해요.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몇 번 듣고 나면 똑같은 소리 맨날 해서 지겨울 수 있어요. 그래도 참아야 돼. 억지로. 그 막 다 안다 생각하고 교만해지면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예? 그런 날이 오냐고요? 와요.
더 이상 들을 거 없다. 자꾸 옆에 사람한테 저 인간 하는 거 들을 필요 없다. 그냥 집에서 책 보면 된다. 자꾸 이렇게 그게 물귀신 작전이거든요. 혼자 죽기는 억울하니까 같이 물에 끌고 들어가면은 같이 들어가면 둘 다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물에 끌고 들어간 사람 그냥 물속에 담가버리면 놓거든요. 손을. 그러면 혼자 빠져나와야 돼요. 같이 살리려다가는 둘 다 죽어요. 그럼 물귀신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자꾸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 이 말은 혼자 떨어지면 억울하잖아. 같이 떨어뜨리려고 자꾸 그런다고. 그 말 듣고 뭐 수업 안 듣고 그러지 말고 다 안다 생각해도 다 알아도 그걸 참고 듣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요. 다 아는 것 같아도 억지로 참고 들어야 됐고. 자, 쉬었다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